자, 화요일 코너가 서초의 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코너죠.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사 토크.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혜병 특검 얘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근 MBC에 윤석열 대통령 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게 이걸 문제 삼아서 야단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는데 논란이 커지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과 보고를 받았고 이때 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법은 어기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자, 우리 대 기자님부터 좀 들어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말씀. MBC 보도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는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경로설 관련해서 네. 사실은 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렇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설 관련해서 김계한 사령관의 녹취록까지 나오고 네. 녹음 파일까지 나오고 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이 조금씩 이제 입장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네. 경로설이 처음 나온 게 7월 31일 경로했다는 게 알려진 게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근데 이게 그때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이게 네. 크게 화를 냈다, 경로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말을 김계한 사령관은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박 대령이 항명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혼자 생각해서 예, 이렇게 것이다.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경로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서 조금씩 해명을 하는데 말이 자꾸 엇갈리기 시작을 해요. 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뭐 경로하는 게 무슨 문제냐, 네. 또 보고받고 그 정도 지시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예. 어제도 성일종 의원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 지시 또 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의 지시를 한 거잖아요. 아. 아니 그리고 순직한 이후 아무 말도 없이 한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던 대통령실이 왜 지금에 와서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네. 거는 계속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말들이 꼬이고 있어요. 꼬이고 있다. 그리고 그럼 수사 중인 사안인데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내보내고 그게 가능한 건가? 네. 수사해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꼬이고 있다. 이게 좀 핵심으로 저는 봅니다. 꼬인다. 뭐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거 대응은 해야 되겠는데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법조인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조인 눈으로 봐주십시오. 법조인은 일관성이 없으면 앞에 한 말 뒤에 한 말 모두 안 믿습니다. 그렇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와서 어떤 사람이 기존엔 이렇게 진술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하면 뒤에 한 말을 믿어줄까요? 네. 앞에 한 말을 믿어줄까요? 둘 다 잘 안 믿으죠. 둘 다 안 믿습니다. 네. 믿어주는 경우는 정말로 그 변경의 동기가 납득할 수 있을 네. 때 제가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해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가겠다. 그리고 진술한 다음에 속이 후련합니다. 뭐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정도 돼야 정말 동기가 납득이 될 때 믿어줍니다. 네. 근데 말을 바꾼다 그러면 앞에 말도 뒤에 말도 안 믿어줍니다. 우리 법조인들은.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그 사실관계가 점점 밝혀질 때마다 입장 정리를 새로이 한다는 건 앞으로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면 또 말을 바꿀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다 안 믿고 걸르고 보는 게 낫지 그렇죠. 어떤 말이라고 경청을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비극인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이 말의 의미가 없다는 거, 말이 전혀 무게를 못 가진다는 건 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타깝고 법조인 시작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경로설 나오니까 경로 좀 하면 어떠냐, 또 전화 나오니까 전화 좀 하면 어떠냐, 지시 나오니까 지시 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이제 범죄입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건 직권남용죄 될 수 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거. 또 만약에 구체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경로가 있은 이후에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사실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겁니다. 흐름이
초기에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해명하고 나왔으면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쉽게 잡힐 문제다. 맞습니다. 그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법조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수 김호중 씨나 지금의 최상병 이 사건이 두 개가 다 닮은 꼴이다. 아, 처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부인하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꼬이고 꼬여서 이제는 해명하는 것조차도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직권남용의 월권은 왜 직권남용이 안 되죠?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없다 이 논리를 계속 들이밀잖아요. 그게 이번에 뭐저 사법농단 사건에서 판사들 무죄 나온 나도 결정적 이유긴 한데요. 예. 네. 월권한 것도 사실 남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해서 누구를 빼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하셨어요, 우리 대 기자님께서. 월권은 왜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뭐 직권이 너무 많죠. 국정 전반에 직권이 전부 있으니까. 분야에 네. 포괄적인 권한을 네. 갖고 있으니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직권남용죄는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공권력의 행사, 직권의 행사라는 외관은 가졌는데 내부로 내심으로는 실질은 사적인 동기, 네. 뭐 사리사욕을 추궁한다던가 무슨 사적인 인연으로 그걸 내심은 그러한데 포장을 해서 한 뭐 어떤 지시를 내린다, 네.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게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시할 수는 있는데, 근데 더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단지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 형사 사건하고 내부 징계는 다른 문제죠. 내부 뭐 조직 내에서 징계는 공직 기강이나 네. 예, 조직 관리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보직 해임에 이미 보직 해임이 내려갔던 사람을 다시 복귀시키고 보직 해임을 취소시키고 네. 복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임단장을 향한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네. 그런 동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사 사건만 막은 게 아니에요. 징계 사건도 막은 정지시키고 거죠, 보직 네. 해임도 됐다는 건 저는 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간 보직 해임 직위 해제된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로 취소된 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문하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이건 단지 수사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봐야 된다. 예, 징계 절차의 보직 해임이 왜 취소됐느냐까지 다 바라보면 결국 이 사람의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그리고 그건 어디에서 청탁이 왔느냐 그건 나중에 하면은 그게 그렇죠. 정황이 더 밝혀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더 확실해질 사안이에요.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확실한 거는 뭐 경로를 했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다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날 개인 휴대전화로 대통령이 그 우즈베키스탄 그 해외에 가 있는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하고 세 차례 전화한 내용 확보가 됐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전 장관 통화가 이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첩을 했던 거를 회수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또 그 사건 자체가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날이고 또 박정훈 단장이 보직 해임된 날이에요. 하필이면 전화가 있었고 그때 다 모든 게 있었으니까 정확히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건데요.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통화에서는 최상병 사건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 최상병 거나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요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잠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야, 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주목을 받습니다. 결국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저 답변도 사실은 기자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네, 겁니다. 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경로했냐라고 하니까 질책을 하긴 했는데 네. 왜 저런 사고가 나게끔 이미 사망한 사건 네. 사람을 수색을 하는데 무리하게 했냐, 그걸 질책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질책이 상식적으로 언제 하는 게 맞습니까? 사고 직후에 보고받고 바로 해야 되잖아요. 했었어야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월 2일 통화한 때 그때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게 저 때 한 게 맞나요, 그러면은? 저때 그에 저 경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 이상하죠? 때는 사실은 임성건 사단장에 대해서 이상하죠. 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돼 있을 시기에 경로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경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말은 저게 사실은 동문서답을 해서 기자들도 참 그 추가 질문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두 번, 세 번의 질문을 더 해봐야 되는데. 했어야 돼. 그날 예. 맞느냐, 예. 경로했냐는 이제 질문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사고 직후에 저런 질책했다면은 악기가 맞습니다. 네. 설명이 맞는데 저거는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할 때 네. 그때 해서 회수하게 하고 임성사단장 빼게 만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남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이종섭 장관은 해외 순방중이었고 네. 대통령은 여름 휴가로 저도에 있을 때 그것도 개인 휴대전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좀 우리가 누가 봐도 아기가 안 맞고 해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그러면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 조금씩 보면은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아, 자백이다, 이게. 아니 그런 얘기들이 내가 질책한 건 맞는데 저때 그럼 8월 2일 날 질책했다는 게 그럼 대통령이 한 보름이나 지나서 왜 갑자기 질책을 해? 네. 안 맞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관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친 게 아니겠냐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이 그거는 그 대통령 고위 관계자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이다. 이것도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뭔가 이게 악의가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맞다. 그럼 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악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안 믿어요.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믿어요. 자, 결국 관건이 대통령 이제 지시가 있었냐, 구체적 발언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맥락은 또 뭔지 이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실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또 문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특검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이현주 변호사님 짚어주십시오.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종섭 간의 네. 그 통화에서 네.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네. 비화폰이라고 하는 업무용 네. 폰이 아니라 검사 시절에 쓰던 쓰던 누구나 폰이죠. 다 알고 네. 있는 그 전화번호로 도청의 위험이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 파악된 것은 공수처에 의해서 파악된 것은 작년 연말이라고 네. 하죠.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공수처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다. 그건 사실 국민들이 다 의문을 왜 작년 말에 그걸 했는데 네. 그럼 그때 이종섭을 압수수색하고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보면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는 좀 더 진척되고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닌가 생각되고 어렵다고 사실은 보이는데요. 기소권도 없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공수처 내부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기막히더라고요. 그때 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냐면은 김진욱 처장, 영훈국 차장 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는.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찰청 검사 출신의 부장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당신네들 이 사건 열심히 수사했다가 나가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뭐 그냥 얌전히 있다가 하면 내가 잘해주겠다. 아하. 라고 어떤 김모 부장검사가 부장검사가요? 호랑이 노릇을 했다고 해요. 자기 처장 차장한테 그런 행동을 네, 했다고요? 협박을 하면서 협박 예.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 아하. 외압도 같이 그렇죠. 최혜병 특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네. 지금은 대 기자님.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이제 7월 말 8월 초 그때 지시한 게 뭔지 경로한 이유가 네. 뭔지 그리고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이 통화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하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 적은 없죠. 2004년 대선 자금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검찰이 조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못했고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에 조사하려면은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 내지는 서면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 뭐라고 했다 그러더라도 이게 내란이나 외환죄는 아니잖아요. 형사 불초추 특권이 있죠, 예, 대통령한테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은 이걸 마무리해 내기는 어렵다. 저도 이현주 변호사님 말에 네.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특검 법안이 지금 새롭게 발의가 됐잖아요. 이게 혹시 나중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네.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공수처의 수사 지금 인력이나 여력 구조로 보자면은 이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그까지 네. 조사해 내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 양이 많습니다. 이게 예.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7월까지 통화기록 확보하지 못하면은 통화기록 삭제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런 문제들까지 보자면은 이게 어쨌건 지금 특검을 빨리 가서 할 수 있든지, 그럼 공수처가 그 전에 오늘 뭐 어제 저 새로운 이제 저희 처장이 통화기록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확보해 낼지 안 낼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제가 말씀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네. 제가 그간 법정에서 본 검사들의 모습, 아, 저는 검사들 정말 오대수구나. 아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아, 사는. 오대수요. 예, 근데 뭐 오대수 정도가 아니라 그대수, 그 자리에서 대충 수습만 하고 아하. 보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에서 제가 검사들이 당황하면 뭔가 반박을 당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변호사들은 뻘소리 좀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판사님한테 혼납니다. 면박을 네. 당하거든요. 근데 검사 찰 조직은 두려운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부장판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변호사 좋게 의견 얘기합니다. 변호사 의견서가 예. 일견 그럴 만하게 들리니 대법원 판례도 그러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면박을 당하고 훈육을 당하는 변호사들은 항상 자기 말에 스크리닝을 하게 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검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보여줬다. 네, 그걸 그대로 검사들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최혜병 사건을 계속 다루는데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이 사건 핵심은 이종석 국방장관이 왜 결재를 하고 그걸 번복하는 하루 만에 예. 그 번복하느냐. 부분이죠. 뭐, 고육의 핵심이죠. 미궁이고요.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미 네. 한글로 다른 거의 보도가 됐어요. 사실. 보도도 돼 있고 녹취가 다 돼 있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대통령과 국방장관 잦은 통화 이유 왜 그런 거냐?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뒷배냐? 예. 이런 것들이 꼭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네. 핵심 포인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인데 뭐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검사의 탄핵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0일 날 검사로서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인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현주 변호사님, 안 검사 이 사람 누구고 이 사건 쟁점이 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흔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예. 있었죠.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했었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조작한 건 아니고 조작에 가담했다는 건 아니고 국정원이 이렇게 조작한 문서를 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해서 냈다. 체크 뭐 못했다는 체크 거? 못했다. 예. 과실이죠.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고 그래서 유호성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대법원까지 나니까 네. 체면을 구긴 검찰이 검사가. 반격을 합니다. 체면을 구긴 검찰이 찾아낸 것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를 기소유예를 해둔 게 있었죠. 봐준 게 있었는데 기소유예.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서 예. 그러면 이제 가벌성이 없고 뭐 사안이 경미하고 뭐 전가 없고 이러면서 굳이 기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기를 해서 네.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공들임 국가보안법 위반자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나니까 이거라도 던져야겠다라는 게 우리들 생각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이게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죠. 지금 그래서 공소권 네. 가깝다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인정했죠. 공소 최초로. 제 기소 유예한 사건을 공소 제기해서 뭐 재기소한 사람이 안동환 그렇죠. 그 검사하고 그 사람이죠. 이두봉 검사장이죠. 그래서 안 검사가 보복 기소 아니냐라는 걸로 탄핵 소추가 됐고 헌법재판소 심판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거는 검사는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 지금 통과해서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네. 대 기자님, 네. 헌법재판관들 좀 사안 판단, 판결, 결정 좀 그러니까 짚어주시죠. 탄핵이 인용되려면은 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6명 되잖아요. 찬성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인용에는 4명이 찬성했고 네.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어요. 아하. 근데 5명 중에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혜 재판관도 공소권 남용은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소권 남용 사실이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면까지는 할 필요 없다. 권한 남용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헌법학자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공소권 남용이 맞는데 권한 남용이 중대하지 않다. 이게 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네. 물었더니 이제 한 헌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소권 남용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해서 주어진 권한을 초과해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이게 중대하지 않다면은 네. 대부분은 왜 그걸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했겠냐. 그 점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용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피청구인은 그러니까 안동환 검사가 유호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인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의 결정적인 권한이 수사권과 공소권인데 그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검사의 권한 행사 중 그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됐다. 중대한 권한 남용을 인정한 거죠. 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어요. 전에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버스 운전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됐어요. 그렇죠. 그 해고 확정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본인의 본질적인 업무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럼 검사는 공소권, 판사는 판결권을 위반하면은 중대한 위반 아닙니까? 중대한 위반이요. 이걸 봐주면은 그러면 앞으로 검사들이 이렇게 중대한 공소권 남용해도 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결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이태원 참사 때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네. 잘못이 있긴 한데 중대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또 전원일치 기각을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재판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성에서부터 정치재판임을 헌법재판관들도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핵심 권한을 남용한 거면 이거는 이보다 더 중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검사가 기소로서 말하는 거,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본인의 완전한 핵심 권한인데 이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봐주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 그랬잖아요. 얘기했었죠. 예.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탄핵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네. 그 재판관님들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유감이다. 예. 위법성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위법성 있는데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지 않기 아니요. 때문에. 김영두 재판관, 아예 위법성 없다고 정영식 판사도 재판관, 있어요. 예, 재판관도 있어요. 예, 정영식 예. 재판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김형두 그렇죠? 재판관, 뭐 이런 분들 대단히 유감인데 왜냐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기소유예가 됐다는 건 거의 불기소 봐준 거잖아요.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라고 여기는데 내가 다른 사건 무죄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검찰이 저를 들어오라고 하면서 다시 법정에 세운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기소유예라는 건 처벌의 필요성이 경미하다, 현저히 낮다는 건데 그걸 뒤집을 만한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발견할 수 없거든요. 내가 무죄 받았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거 보복 기소인데 사실 이 검찰이 이렇게 공소권을 남용하는 게 첫 번째 사례는 아니고 우리가 의심만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네. 뭐 택시기사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서 그게 특가법 위반인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니까 갑자기 기소가 돼서 네. 집행유예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성윤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지검장. 예, 네. 그 김학의 출금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 네. 무죄 받아요. 근데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니까 형사 사건을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검찰의 기소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소행위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판단이다. 결국은 그러면 뭐 이런 말씀도 근데 사실 네.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저게 안동환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복 기소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시에 검찰이 무죄를 받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니 네. 국민의 신뢰를 좀 그렇죠.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시킨 형사부 검사였잖아요, 안동환 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차장 검사도 하고 그 위에 부장도 승진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개인에 대한 탄핵도 중요하긴 한데 당시에 검찰 수뇌부나 지휘 라인이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한 게 사실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죠. 그런 것까지 좀 다 봐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재판관들 그 임명이라든지 지명 이 성향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이종석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 네.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44년 친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다른 사건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정섭 검사 사건이나 네. 또 저 고발 사주 사건, 네. 손준성 검사 사건 같은 손준성 경우에도 검사, 예. 이게 중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 기각이죠. 뭐. 이제 뭐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1심이 유죄를 받았으니까 항소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법조 카르텔이 너무 뭉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죠. 의구심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손준성이나 이정섭 검사 사건 결과 이것도 탄핵 지금 가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초해봄. 자,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따끔한 일침 요거 먼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얘기긴 한데 최상병 특검 그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이탈표 뭐 일단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침 한번 하나는 있었죠. 김웅 의원은 본인이 자백을 했으니까 아. 징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 나머지는 모르는데 우연히도 네. 그게 왜 111 플러스 무효표 111 플러스 4입니까? 4. 110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네. 이제 국힘 전체 상황이 일단은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같이 한다. 네. 일단은 뭐 탄핵으로 가는 탄핵 열차가 시동되는 거는 안 되겠다 네. 했는데 참 우연찮게도 그날 저녁에 아, 바로 대통령의 직접 전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게 그 전날 나오거나 했었으면 아마 부결 못 시켰을 거예요. 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아하. 긴급 의총이 나서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제 뭐 지금 국힘의 자세 자체가 자기네들이 뭐 축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 다음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하는, 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전화 통화 부분, 네.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볼까요? 당연하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도 물론 국힘에서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부인했던 거를 다시 시인하잖아요. 아. 처음에는 경로 없었다. 예. 그런 거 없었다 그러더니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통화 같은 거 없었다. 없다 하다가? 구체적인 지시 없었다.
아니 통화해가지고 야단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 중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이 관련자한테 전화한 정황 이 부분인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을 야단친 거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불가능한 얘기죠. 야단 쳤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자회견 때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왜 그런 일에 최상병을 투입했느냐 가지고 경로했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예. 뭐냐면 그건 완전히 피의자가 미리 은폐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게 그거였다 그러면 그게 벌써 한 보름 지나서 그런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거고. 아, 그 다음에 8월 2일 사건은 예. 아니 이첩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첩된 날에 3번이나 통화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3번 통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날 아마 윤석열 정권 이래로 가장 바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아하, 보니까 예, 예.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안보실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김영현 행안부 장관, 예.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옛날로 이상민 들어가서 장관. 이상민 네. 장관. 네. 그 다음에 김영현 경호처장, 예. 안보실장, 예. 뭐 다 같이 그날 여러 통을 서로 전화 걸고 그게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이 계속된 거예요. 네. 그거 보니까 그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더 경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장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그렇죠. 한 입건해버렸- 거잖아요. 입건한- 그건 말도 안 되는. 박정훈 단장은 그거는 만약 쿠데타로 본 거나 다름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면 7월 31일 날 이첩하지 말라고 아마 지시를 했는데 8월 2일 날 이첩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또 더 경로한 경로를 한 거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되니까 온데 지금 다 통화가 되는 상황이었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난리가 아마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리더가 네. 이제 뭐 단순하게 야단치거나 뭐 화를 내더라도 힘든데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수보회의에서 네. 이걸 꽝 쳤다는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게 뭐 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집단 항명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수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경로했다는 얘기죠.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항명이고 네. 집단 항명 수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아마 집단 항명이라는 말 자체는 네. 만들어냈겠죠. 네. 국방부에서 또 안보실 쪽에서 네. 이걸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가 있느냐, 이첩한 거를 어떻게 회수할 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걸 만들어냈겠죠. 네. 설마 대통령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그건 통화 기록이 나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최상병 특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부인한 것도 있고, 대통령이 예전에 이태원 때도 그랬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물어라. 일괄적으로 가령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을 물어라. 딱딱 물어야 된다. 이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 측에서 아마 좀 더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 대통령실의 외압이라고 그랬다가 네. 이게 직접 통화가 된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 자체가 외압의 몸통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이런 것까지 했느냐?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렇게 빼주기 위해서 한 게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여기서 구명 로비설이 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전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정황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국기문란도 이런 국기문란이 없죠. 기몰라이 될 수밖에 네. 없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게 22대 국회가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8월, 9월이 돼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아마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몰라도 지난주에 갤럽 조사 보면 21% 지지율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만약에 더 떨어져서 앞자리가 10%가 되면 때가 되면 이게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면?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이 네. 있었을 때 그때가 25%까지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것보다 낮으니까 위험 신호로 분명히 보는 걸 테고요. 24% 됐다가 21% 거부하면서 21%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아무 변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더 터져 나왔는데 지금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유를 나가면 여기서 되겠습니까?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일본은 네이버 라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초계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우길기까지 쓰겠다. 그렇죠. 우길기,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좋은 요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질 위험 요인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아마 이번 주말부터 이번 되죠. 주말부터? 이번 금요일 날 주말부터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30대 40%는 한 자리 지지수예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응답한율을 보니까 정확하게 3, 4, 3으로 네. 보수 진보가 3, 3. 예. 그 다음에 4 중도가 제대로 답을 하고 이건 뭐냐면 보수의 결집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면 보수 쪽에 더 결집해가지고 응답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응답을 못 하겠는 응답 거예요. 자체도 못 한다. 왜 못 하겠습니까? 아하. 부끄럽다. 아하, 예.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또 탈당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게 탄핵 국면을 조금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봐야 똘똘 됩니까? 뭉쳐서 하나 되겠다면 아. 그거 건배한 지 얼마 됐다고. 워크샵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날 가서 네. 더군다나 우리 훈련병이 연결식한 날 그날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건배하고 그런 건배사를 하고 이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봤냐면 비굴해 보이더라고요. 아, 비굴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국힘한테 매달려서 니네들이 108이 똘똘 뭉쳐야 특검도 없고 그래야 탄핵도 없고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거기서 국힘 의원들이 거기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나왔는데 상황이 심각지 않게 돌아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동훈 변수라고 봅니다. 아, 어떤 왜냐하면 내용이죠? 예. 한동훈이 왜 지금 1위로 나오잖아요. 네, 자기 예. 지지율을 당대표 1위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힘 내에 누구도 반기를 못 드는 거예요. 탈당하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한동훈은 자기의 꿈도 있고 그나마 한번 약간이라도 반란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 부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한동훈 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당내에서도 아마 설왕설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과 그 다음에 이른바 개헌으로 개헌, 네. 인한 임기 단축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2016년 당에서. 10월 달에 문제 생기니까 당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제안했었어요. 겁니다. 예.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에서는 국힘 쪽에서는 탄핵만큼은 안 되겠다. 탄핵 말고 다른 탄핵은 개헌이나 다른 걸 할. 탄핵하다가는 지난번처럼 지리멸렬하게 또 예. 분열되고 그러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 다른 수를 쓰자라고 하는 거로 돌리는데 그래서 전부 지금은 정말 너무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인다.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 다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다 위험해 보여요. 아하.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 분노가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서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확실하게 하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아마 조금 넘어갈 수도 있었을 박근혜 텐데 전 대통령 때. 대통령 예. 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탄핵까지 갔잖아요. 아마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개헌으로 해가지고 임기 단축하고 하는데
국민의 분노가 그렇게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아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자꾸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총선 끝난 지 2달 됐잖아요. 네. 2달 동안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영수회담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지금은 이제 거부권으로 깔아뭉개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잠잠해지면은 또 딴짓하고 잠잠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 정권 검찰총장 출신의 이게 일종의 특성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데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여당도 좀 같이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원구성 관련해서도 지금 이견을 좀 좁히기는 어려운 상황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21대 국회에 처음에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넘어 걸려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18개 상임위를 다 그냥 그렇게 됐죠. 여당에서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11대 7로 배분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도 이제 뭐 온갖 거를 가지고 이제 발목 잡기를 하는 건데 국힘의 특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봐줘온 게 있었고 21대 때는 더군다나 이제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여당이었죠. 네. 다수당이었기 그래 됐죠. 때문에 네. 다르네요. 그렇기 좀. 때문에 조금 이제 봐줄 수밖에 없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1대 국회가 너무너무 무기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안 되겠다. 이제 국민의 여론도 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 준 게 뭐냐. 192석 만들어줬으니까 야당이 제대로 국회 역할을 해라. 윤석열 정권 거부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법대로. 그러면 법대로 한다면 2가지입니다. 국회법 7일 날 7일 날 표결로 국회의장, 음. 상임위 표결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18대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 그렇게 있는 되겠죠,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국힘에서는 네. 상임위원장을 아무도 후보를 내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상임위원장에 그러네요. 대해서 예.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21대 때 초반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한 달쯤 지나가지고 그렇게 했죠. 예. 네. 어떻게 될지 또 민주당이나 또 야권 입장에서 빨리 좀 특검법을 하려면 뭐 원구성이 먼저 돼야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요, 저는 국힘이 하는 모든 이런 예. 것들은 그냥 생쇼예요. 쇼가. 저는 왜 그러냐면은 예. 특검 거부에 대한 거, 최상방 거부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든지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약간의 소동이지. 그야말로 정말 영양가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겁한 짓을 더 이상 국회에서도 네.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국민들 알죠. 다 알죠. 다 네, 알죠. 다 알겠죠. 네. 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를 했고요. 최재형 목사 좀 전에 저희하고 방송도 같이 출연해서 네네.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 받으면서 명품 화장품, 샤넬 그 화장품 건네면서 포장지 뜯어서 확인식이 좋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커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참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보도가 된 거에 예. 의하면은 디올백은 네. 아니라 샤넬 화장품. 화장품을 네. 열어봤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도 옆에 있는 수행원도 2명이 나와서 당시에 코바나 콘테스트의 네. 직원이었다는 사람들인데 보라고 뭐 이랬다는. 네.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 정부인이 창피하다. 예. 정말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뇌물성이라는 걸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보이는데요. 예. 본인이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만약 거기서 그게 확인이 됐으면 당장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몰상식의 표본들이에요. 안팎이.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죠. 지금 종합 요번에 내놓은 게 그러니까 종합 같이 가야 특검이기 된다, 이거 때문에 다. 디올 빼고 이게 다 종합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약간 조율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디올백에 대한 뇌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가 조작에 관련된 것도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양평 고속도로도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요. 있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기문란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정농단 쪽에 더 가까운 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대통령실 소속입니다. 그잖아요. 제1부속실 없습니다. 그렇죠. 구속실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다는 건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농단이 있을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종부세 개편 논의 대통령실 완전 폐지 카드를 좀 꺼내들었는데 아마 가장 또 전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네.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집값이 올랐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율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나온 거는 박찬대 의원 안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자.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다세대 주택 세 세대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하, 예. 세 개를 다 합해봤자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아크로비스타 하나보다 못해요. 근데 저는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안 내고 안 있으면 내고 그러면 있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 말이 안 맞죠. 예.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면서도 정말 요새는 30억, 40억, 막 50억짜리도 있단 말이죠. 강남에 그러면 비싼, 이제 그런 네. 호화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1가구 1주택이 부담하고 있는 게 한 41만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2%,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 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이거를 주장을 얘기가 한번 돼서 했었어요. 이거는 네. 그냥 민주당에서 얘기됐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공부 좀 해야 된다. 종부세는. 공부 안 하고 아하.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미음치 같은 짓이다. 아하. 저는 미음치 이게 뭐냐면요. 아하, 예. 누가 종부세를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이걸 재산세에다가 합산해서 하면은 제일 좋아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왜 그걸 못했느냐? 재산세 합하면은 세율 자체의 조정이라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원래 종부세의 목적이 이게 형평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국세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방에 교부하는 이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 발전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종부세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그거는요. 지금 부자 감세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는 더군다나 안 된다. 고민정 아. 위원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미움짓이죠. 왜냐면 공부 좀 해야 된다. 아니, 공부 저는 좀 요번에 해라. 너무너무 예. 화가 났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만약 한다 그러면은 저도 당시에 종부세를 세율은 올리되 네. 이런 걸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 전문 분야니까 자꾸 말이 좀 아니요, 길어집니다만. 맞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죠. 미실현 과세이기 예.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냈어요. 과세 이연제를 도입하자. 아하, 예. 그러니까 뭐냐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실현됐을 때 한꺼번에 내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아. 상속이나 증여나 예. 팔았을 때. 그러니까 매년 내는 건 부담되잖아요. 소득도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저는 제가 그거는 법으로까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처럼 9억 뭐 12억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절대 금액으로. 예. 이건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에 되는 데서 이 정도를 낸다.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세다. 그리고 이름 자체를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이름을 좀 더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기여세라든가 사회기여세.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를
청년 주택 만드는데 좀 쓰게 만들자. 그 돈을 갖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 긍정적으로 보이죠. 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거 뭐 저기 뭐야 거부하니까 우리가 집권하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 좀 화가 났습니다. 네, 너무 왜냐하면- 전문가시니까. 예. 왜냐면 세제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한 300명 전원 국회의원한테 네. 축하난을 보냈는데 네. 또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갔다가 저도 갔으면 이렇게 갔다가 네 버립니다. 문 밖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문 밖에다는 네. 그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는 건데 네. 뭐 그거는요 보내는 거는 그건 대통령으로서 300명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건 일종의 이제 의례적인 거죠. 저는 네. 이제 그것도 그런 의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우리 세금 아니에요. 네. 우리 세금입니다. 그거 하나가 한 7, 8만 원 하거든요. 네. 단체로 샀으니까 조금 쌀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은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낸 거라고 제가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안 받으려면 내놓은 거죠. 그러면 근데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간 대 기간으로 준 거지 개인 대 개인으로 준 거 아닌데 네. 버리지는 좀 말지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기관 대 기관으로 기관 대 무슨 기관이요?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헌법기관 국회의원.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헌법기관을 존중하는 일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천하람 의원이나 개혁신당의 3명 의원이나 그렇게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을 부르짖으면서 거리에는 안 나오고 이러는 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개혁신의 젊은데 좀 그 노예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예. 저는 그런 거 참 못마땅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려면 그냥 마련을 하지. 또 왜 저기 난에다 물 주는 거는 왜 보여주냐고. 그런 제스처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 홍보 정치질 하는 거 그거 네. 그거 참 그 노예하고 퇴행한 정치질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번에 좀 놀라운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또 노소영 관장 이혼 판결을 했는데 뭐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자금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네. 뭐 법원 판결의 뭐 이유이기 때문에 다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확인됐다면 그 SK 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네. 국가에서 국고 환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쉽진 않은데 네. 이건 이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기의 이혼할 네. 때 1심에서 예. 저거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결국 안 했잖아요. 빠져나갔죠. 그 300억. 그때는. 그러니까 예. 빠져나갔으니까는 그때가 680억인가 예. 뭐 500, 요번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1조 3천억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한 20배 넘은 거 예, 받았단 20배 말이죠.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2심에서는 명확하게 네. 당시에 기여가 있었다. 그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그 300억. 비자금 예. 300억. 예. 그게 일종의 지창금으로 간 거다. 그다음에 권력의 여러 가지 비호도 네. 있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 지창금의 300억의 효과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비자금을 인정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국민으로서는 야 그거 가지고 자기 개인으로 저기 갈 수 있느냐. 네. 다만 이제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 무슨 부정 뭐 국고 환수법이 전두환법이 있는데, 옛날에 있었습니다. 전두환법이 예, 있는데 예. 그게 1992년에 네, 만들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건 이게 이전이고. 그렇죠. 예. 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서 하긴 좀 쉽진 않아요. 법률로서 이게 이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새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노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이제 환수 당하기는 싫을 테니까 뭐 이제 이걸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그대로 남겨놓은 우리가 왜냐하면 전두환에 대해서도 네. 환수법을 만들어서까지 했으나 결국은 환수를 못했잖아요. 못했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옛날 일이라고 그래서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를 통해서 좀 환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향해서 따끔한 일침, 시원한 일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전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합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또 화면이 꽉 차 있습니다. 빈틈없는 화면. 네. 좀 화면을 좀 가까이 잡은 게 아닌가 화면을 좀 싶습니다.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봤을 때는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명이 있으니까. 이 화면을 아이맥스로 바꿔야 돼요. 네, 좀 크게 해야 네, 됩니다. 아이맥스로 바꿔서 예. 공룡 3마리. 공룡 3마리, 예. 코끼리 3마리 그런 얘기를 하고 멸종시켜 있는데. 주십시오. 네. 예, 예. 그럼에도 제가 좀 더 커 보인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과황이시잖아요. 과황. 예, 맞습니다. 아하. 자,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겁니까? 석유 매장 가능성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네. 만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산유국입니다. 아, 산유국이었어요?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인 것이 대한민국이 95번째 산유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에 이제 울산 가스전이 시추가 되고 개발이 됐죠. 그래서 17년간 운영이 됐고 네. 여기서 2조 한 200억 원 정도 수익을 거두면서 실제 이제 들어간 비용은 1조 조금 넘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네. 220% 수익을 얻었었다. 1989년이니까 이때는 이제 노태우 때죠. 네.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시위도 많았을 때고 또 아직까지는 뭐 군부 통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또 조용히 또 진행이 된 일이었었기 때문에 1989년에 울산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이미 산유국이었다. 95번째 산유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4번째라면서요. 95번째, 다섯 5번째. 예, 네. 5번째 산유국이었고 네. 지금은 또 엄청난 양의 가스라든지 석유가 있을 수 있다.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어요. 우리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영일만 있지 않습니까? 그 최백호 씨 노래 영일만. 여허허 일반 친구여. 친구야. 아니 저 노래 맞나 저거? 네.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저 영일만에 정말 우리 140억 배럴이 좀 추정이 된다고 예. 하는데 영일만 친구가 아닙니다. 네. 예? 영일만에 있는 친구가 아니 영일만 자체가 우리 프렌드. 우리 가족이 돼 버렸습니다. 영일만이 가족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석유라는 거는 우리 블랙 골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스펠링이 BLACK. 여보 그 스펠링이 뭐였지? 예. 어쨌든 저기 아시는 아무튼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 야, 이게 동해가스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고 네. 이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다 그래요. 이건 그래서 정말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일찍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도 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네. 그 제 가스 몸덩어리가 아니- 그 가스 산유국인데 참 이거 어쨌든 가스가 이게 75%. 예. 지금 액트지오가 일단 추정을 한 내용입니다. 추정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유가 한 25%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치가 나오는 경우에 원유는 이제 4년 이상, 네. 또 가스는 29년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올해 11월부터 노르웨이가 아니고 노르웨이입니다. 네. 네, 노르웨이에서 다니는 길이 노르웨이죠. 적당히 하시고요. 네. 그렇죠. 높이 다니면 하이웨이. 이 회사 이제 시드릴이라는 회사가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라는 노래 있지 시추선은 않습니까? 좀 꺼주시고요. 호텔 시추선은 캘리포니아인가, 그거? 시추선은 삼성중공업. 예.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주가가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박지훈 변호사도 알겠지만은
우리 어릴 때 박준 변호사하고 괜히 엮었나요? 제가 어릴 때 네. 사실 오일 쇼크 MZ 세대는 모릅니다. 저는 NG 세대. NG야? 네, NG인데 태어나기 직전에 쇼크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때 네. 이 오일 쇼크로 정말 기름 한 방울이 네. 우리에게 소중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75년에 12월 달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이미 그때 포항 영일만에 한 도라무통을 끄집어냈어요. 네. 네. 까만 액체, 검은콩 수제비 아니고 네. 검은콩 수제비 그만 드세요. 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네. 그 까만 네. 도라무통을 꺼내 들었는데 그때 그게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로 이제 경유가 많았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파내기에는 가성비가 그 당시에 뭐 좋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유국이 될 거라고 이제 선언을 냈던 박정희 대통령이 76년도에는 뭐 더 이상 개발이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 영일만입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근데, 예. 근데 이게 저 1000m 더 밑으로 심해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게 저 중미 지역, 지금 우리가 미국이 있죠. 그다음에 밑에 브라질 있죠. 그 중간에 이제 중미의 네. 가야나에 이제 스토브럭 유전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110억 배럴 정도가 있다고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 규모는 이제 140억 배럴. 40억 근데 배럴 될 수가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다려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진행이 돼서 상용화가 2035년에 되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지금 정치권에 고여 있는 뭐 특검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일거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네. 별도가 돼야 되겠죠. 굳이 근데 이게 브리핑까지 좀 했었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그 아프리카 정상들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자원이고 핵심 그 광물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글로벌 우리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글로벌 상황. 그거는 이거는 냄새를 맡으면은 예, 바로 그냥 시출해야 됩니다. 줄여야 된다. 예. 아이 뭔 냄새야 이거? 음식 냄새 나옵니까 또? 이거 똥풍선 아니야 이거? 냄새 납니까? 저 자식들은 저거 또 어물풍선. 날리고 앉아 있네. 어물풍선 이야기하려는 저거는 거예요. 919 저거 네네네. 파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저 자식들은 저거 정은이는 왜 근데 저러는 이제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똥 냄새가 나네. 봐야 되겠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천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공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천공이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약간 무속적이고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이제 이 석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치 이게 연관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 석유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5년 전, 10년 전부터 네. 지금 포항 영일만 쪽에 8강구가 있습니다. 그 8강구 밑에 6-109, 다시 6-1, 뭐 A209 뭐 네.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7강구예요. 7강구. 7강구가 왜 중요하냐? 7강구가 저기 큐슈와 부산 사이에 있는 게 7강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예요. 8강구 영일만이 아니라 영일만 친구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7강구가 50년 전에 우리 대륙봉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기름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개발해 나가던 차에 더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공동개발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50년간.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부산과 그 당시 이제 50년 전에는 없던 일인데 이 50년 동안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익스클루시브 이코노믹 존. 이 배타적 경제 적당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겼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면은 일본 쪽에 땅덩어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7강구가 서울의 한 14배 정도의 지역인데 예. 그러면 뭐냐? 올해로 이 50년 협정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연장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끝나버리면 일본 거가 되는 일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8강구 영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7강구를 이 7강구를 빨리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라도 그래서 잘해라. 중요한 건 지금
지금 8강구냐, 영일만이냐, 천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7강구입니다. 7강구를 7. 좀 쳐다봐. 세븐. 예. 세븐이에요. 7강구. 세븐틴 아니고 세븐. 네. 조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당은 묻습니다. 네.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주가 조작에 의도가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가 고맙습니다. 조작 그리고 특검 여론 돌리기 위해서 또 지지율이 갤럽 조사 21%인데 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주장. 이 석유 발표요. 예. 아니 그 석유 발표로 지지율이 반전되거나 결정적으로 큰 폭으로 회복되거나 이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조국 대표가 나와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 발언을 한 것인데 네. 지금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인가 신장식 의원 등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은 공수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 그리고 특검법으로 가자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뭐가 여전히 공수처 수사가 끝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했느냐,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했느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가자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정지 작업을 지금 해놓는 거라고 봐요. 특검을 얘기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아마 그렇죠. 특검법절 먼저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고발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휴대폰 압수수색 가능할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어렵죠.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결국 그걸- 이거는 그럼요. 특검 대비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 끝나도 네.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도 네. 여전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특히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난해 8월 2일 당일날 네. 이종섭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는데 그걸 포렌식을 해야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네. 특검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는 강조를 거죠. 하는 것이다. 자, 예. 누굽니까? 어느렇습니다. 송영길 대표 보석 석방된 이후에 방송도 나오시던데요. 정말 통탄할 정도로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정말 누구는 수사도 안 하고 예. 저는 수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원내 진출 실패했지만 정말 보석 결정을 해준 우리 재판부에 대해서 정말 베리베리 땡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말 최대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병을 물병 안 던집니까? 물병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병이 없습니다. 물병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세요. 물병을 던져. 페트병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얼굴만 보면 한동훈 위원장 보면 한동훈 요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 제 머리가 하얘졌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희재 어디 갔습니까? 변희재요? 예, 변희재. 우리 당의 동지입니다. 노영희, 변희재, 최대집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자기 활동 방송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나무만 심고 말이야. 내 소나무는 저기-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시시에 앞에서 압박한다. 네. 박지훈 변호사 앞에서 노 변호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네, 노영희 변호사, 네, 변희재 대표, 최대집 대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최상명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보고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뺐다. 일주일 만에 뺐다. 이제 요게 지금 또 팩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첩 보고서 그대로 놔두면 됐다라는 놔뒀으면 거예요. 끝날 일이다. 놔두면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도 훈련병이 아까 이제 우리 앞 시간에 투베쇼에서도 이제 네. 이야기가 됐는데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 또 군 관련돼서는 우리 박지훈 가항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네, 뭐.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군대에 있는 이 사망 사건은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네. 모든 사건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 관련된 사건, 성폭행 사건, 사망 사건 아닌데
이런 세 가지 총 세 가지는 경찰로 이첩되게 돼 있어. 맞죠, 그죠? 이것이 이제 맞습니다. 예. 군대 관련되는 이 법이 바뀐 것이죠. 바로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 이후에 네, 이제 바뀐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항상 이제 군대 내가 이제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특수 집단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군 검찰 시절에 군 판사도 했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사단장이 박검사, 박중영 그건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그럼 상당히 곤란해지잖아요. 사단장이 지휘관이고 또 관할관이라고 예전에 그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결정권자기 때문에 그 곤란해지죠 사실은. 근데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기 명령 내린 네. 그 지역은 이제 강원도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속초 병원까지도 갔던 사건인데 그것도 강원 경찰청으로 이첩이 이미 됐어요. 네. 그러면 강원 경찰청에서 수사하면 돼요. 판단하고 그러면 수사하면 되죠. 예. 그 여자 중대장이 정말 무리한 군기 훈련을 시킨 것이냐 아닌지 밝혀지면 되잖아요. 밝혀지는 대로 또 처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군사 법에 의해서든 아니면 민간 법에 의해서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당시에 포함됐던 대대장이 포함됐던 경북 경찰청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죄가 없으면 내용 확인해 보니까 죄 없어요. 그러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여전히 현직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영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승진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전 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혐의가 또 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게 국정 운영까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이종섭 전 장관 전 대사 호주 대사 문제 불거지면서 총선도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카오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북경찰청에서 쭉 수사해보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뭐라고 A에서 C까지 했던 A에서 E까지 했던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이건 혐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맞죠 제 말씀이?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렇죠.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결국 이게 직권남용죄까지 돼서 결국은 공수처 고발 듣고 수사도 되는 상황이고 뭔가 하나하나씩 계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예. 우리 제가 요즘 책을 써서요. 예. 변방에서 중심으로. 아직도 책 안 사셨나요? 아니 근데 책이 왜 이렇게 할인이 안 돼요? 신간인데 어떻게 할인을 합니까? 아니 책이 두껍고 너무 배 소장 책인 줄 알아요? 또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요. 근데 대통령이 그 평산책 우리 판에 라떼가 왜 그렇게 비싸요? 우유가 들어가니까 비싸죠.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왜 남의 우리 부인을 건듭니까? 그 얘기 좀 그 정말 심각하죠. 예. 그렇게 정치하시랍니까? 예. 뭐니 해도 예.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죠. 사람으로 하지 말아 달라.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숙 특검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 발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수사하면 되지 뭐하라 이거를 특검을 하냐 이런 또 그렇죠. 반대를 하기도 이미 하더라고요. 고발도 돼 있는 네네네.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뭐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의혹을 살 일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되죠. 네. 하나는 어떤 차원이냐면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특검법도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도 맞대응할 게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끄집어들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여성은 여성대로. 네. 그래서 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제 종합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맞대응 차원에서 맞대응. 뭐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는 물타기 이야기도 물타기 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또 특히나 왜 이 윤상현 의원이 또 5선 중진이잖아요. 중진인데. 이렇게까지도 이 부분을 몰고 가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방자하다. 또 이제 조만간 잠시 뒤에 이제 출연하시겠지만은 시장.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따져보기에 물론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 제일 자발적이든 자이든 타이든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인물이 누구처럼 보여요. 홍준표 시장이죠. 네. 왜냐하면 이른바 윤홍 연대에 대한 네. 정말 강력한 지금
제트 엔진을 뿜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따라가야 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상현 의원이죠. 본인도 좀 그러니까 그래도 윤상현 싶다. 의원은 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향후에 또 당대표를 나중에라도 노려보든 아니면 인천시장으로 가든 아니면 대선으로 가든 그러려면 뭔가 지지층 사이에서 각인 효과가 필요해요. 네. 적어도 봐라. 윤상현이 수도권에서 김정숙 여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존재감을 알리지 않느냐. 네. 그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물타기 전략인데. 네. 그런 식으로 또 홍준표 시장 편드는 겁니까? 하하, 그렇게 또 하실래요? 아, 무슨 편을 들고 맙니까? 아, 저는 그렇게 안철수 생각합니다. 의원, 네. 아, 이분 또 오셨네요. 그 특검을 하거나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수사를 받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하하, 이분 언제 또 홍준표 시장 편들었습니까? 예. 뭐 변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제 소신입니다. 소신. 재밌는 분이네요. 와, 두 분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처음 보는데 아주 원래 같은 당이었죠 옛날에. 아니 이게 참 재밌는 옛날 모습 얘기하지 아닙니까? 마시고요. 아니 왜냐면 2012년에는 사실상의 단일화를 했던 두 인물이잖아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또 전혀 다른 예. 영다른 길을 가고 있죠. 정반대 방향으로 이게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일찍이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길을 걸었다. 예. 내가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네. 재밌습니다. 예. 태어난 김에 그 뭐 자기가 빤히 죄인도 아니고 말이야. 예. 뜬금없이 정유 목적으로 막 갔다 그러고. 예. 네. 그리고 내가 일찍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정은이한테 USB 뭘로 넘겼냐?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제주도 군용기에 가만히 있어봐요. 귤을 실어서 보냈는데 그 귤이었냐? 내가 따진 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는 내보고 뭐 온갖 비판을 다 했었다가 네네. 지금 하니까 돌아보니까 홍준표 말이 다 맞았죠. 이건 팩트입니다. 예, 시장님, 뭐 네, 그래 봅니까? 예. 그 도보다리 USB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탈북단체가 USB에 이명웅 노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도보다리 회담에 탈북자가 왜 나와요? 그리고 그런 소리 할 거면 타지마할로 떠나라 배 소장. 네, 부산 떠나라. 네. 근데 타지마할로 가고 싶은데 제 그 주변 사람들이 타지마 그래가지고 안 탈라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근데 저 박 변호사. 아니, 시장님. 저 배 소장 빼고 이택수 불러요. 이택수 부르겠습니다. 예. 맨날 저리 헛소리 했었고 저. 이택수는요 저기 김어준 유튜브 나갔는데 예, 근데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그 지구 이야기 하셨잖아요. 최근에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이야기 하던데 네. 한동훈이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끊겠어요. 뚜. 알겠습니다. 자, 이게 김정숙 여사 특검법 이 관련해서 이렇게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윤상현 의원이 발의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지금 소환이 좀 초일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원석 총장이 소환하겠다, 성역 예, 없다 발언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환합니까 진짜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인물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제 그 CBS 한판 승부에 네. 출연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알죠? 변호사가 알죠? 이제 예. 상당히 뭐 이런 그 국민의힘 쪽에 그 동향 파악을 잘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를 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갈라선 거 아니냐. 멀어졌다. 상당히 그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발언 자체가 법 앞에 성역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약간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 지금 그래서 자꾸 왜 그러냐면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중에 이제 검찰 후배들이 그러겠죠.
아니 검찰총장 뭐 했냐? 뭐 했냐? 당신이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기면 기든 아니면 아니든 밝혀냈어야지. 자꾸 질질질 시간이 끌리니까 특검법 자꾸 나오니까 당신이 뭐라 그랬냐? 아니 특검법은 일종의 의회의 사법행위 방해다. 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그런데 그러면 왜 빨리 수사를 안 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박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소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명품백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걸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 헤어질 결심을 했다. 그런 분석 나왔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 헤어질 결심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물러나고 나면 이제 정말 뒷방이 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정치를 할 거 아니면. 그러면은 더군다나 지금 이성윤 의원이 됐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의원이죠.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뭐 했냐. 네. 막 이런 국회에서의 이제 추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판에 뭔가 결심을 하려는 것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소환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아니 한 말씀이 방송이 있어요. 너무 편파적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비판은 일절 안 하는 방송인가요? 지금 아니 정말 기세가 없어가지고, 이 예. 민주당이 정말 당내 민주주의를 정말 왜곡을 하고 지금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빵탄을 하려고 예. 정말 그 특검을 남발한 특검 춤을 추고 있다, 특검 댄스를 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있지만 대표님 그래서 제가요 진실을 이길 거짓은 없다 이렇게 이재명 얘기하고 대표 있는 거죠. 조국 대표 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없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전 대표님이 나왔으니까 이 당대표 얘기, 전당대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7월 말로 전당대회 결정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선 룰도 룰이지만 한동훈 위원장 출마할까요? 저는 내기합니다. 내기는 뭐냐면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출연 여부를 놓고 네. 제가 내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예. 당대표 된다. 그 다음에 이상민을 왜 걸어요? 그러지 마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가만히 있는 소리를. 민주당은 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된다. 저는 이거는 기정사실화 가는 것이다. 예. 이건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보다도 더 높은 확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전당대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잠깐 말씀 죄송한데 자막 나가나요? 가만 계세요. 자막 나가나요?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특검법에 맞서서 대추수금 넣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추수금 보고 계십니다. 한잔 하셨어요? 네? 환절기가 코가 막히겠습니다. 휴지 좀 가져오세요. 예. 가져오세요. 콧물이 나와. 전당대회 질문 드리는데 특검 말씀을 아니 저 하시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막이 좀 나가야 될 것 특검 같아요. 말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특검 말씀하시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도 한번 마지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작. 오시장, 네네. 너무 자꾸 좋습니다. 그렇게 한동훈 띄우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당 부활은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다. 당대표만 좋은 일이고 그거는 정말 국민들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과거의 금권 선거를 부활시키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시 한번 숙고하고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시장님 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그 철인 경기인가요? 수영하셨잖아요. 수영을 했죠. 그 SES 수영 좋아하세요? SES가 언제적 가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뉴진스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예. 뉴진스 가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돈 먹는 하마가 과거 지구당의 원상이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다시금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마 같은 우리 배 수장님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뉴진스 이야기는 잠깐 잘못 들어간 거죠? 잘못 들어간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이제 했었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이거 한동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들어봐야죠. 들으면 안 될까요? 가면이 없습니다. 가면이 없네요. 가면 없이 하면 안 노무현자 되나요? 가면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제 질문은 그러니까 맞네요. 아니 당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네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즘 말을 좀 줄이고 있어요. 네. 네, 뭐 최고위원들이 잘하니까 어떻게 연임할까요? 연임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뭐 당원들의 마음대로 의견을 잘 하십시오. 받아들여 가지고 예.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팥빙수 드실 때도 연유 넣으시잖아요. 연임. 저는 재미없는 개그는 끊어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어. 예. 자, 이재명 대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정치배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선 소장님, 이상민 PD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요즘 이스라엘 얘기가 가장 또 핫하니까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난민촌을 폭격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가자 지구내 유엔 난민기구 학교를 또 공습을 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상황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6일 날 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 이제 폭격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이 폭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폭격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하마스 측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측에서 우리가 공식 집계 사망자 집계 못하겠다라고 해서 두 손 두 발을 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고 있군요. 예, 그 사망자 전체 집계가 35,000명 좀 넘었다. 요 정도에서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종자만 10,000명에 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5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마어마하겠네요. 자, 이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그 난민촌 같은 경우에는 중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와 있던 140만 명의 피난민 중에서 100만 명이 또다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곳. 그리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잖아요. 네. 자, 유엔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적으로 인도주의 구역이에요. 위에 유엔 써놓잖아요. 지붕에 유엔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있을 건데. 거기를 지금 폭격해가지고 어린이 14명, 그다음에 여성 9명을 포함해서 최소 40명이 숨지고 73명이 부상당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그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무장단체가 그 자신들의 근거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겉으로는 있습니다. 유엔으로 적혀 있지만 안에는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해도 된다. 이게 논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논리보다는 지금 우리가 또 언론 잘 안 나오는 거이긴 한데 동시에 좀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와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활동을 했을 때 유엔이 직원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누가 가려 그럽니까? 누가 가려고 무섭게. 너무 무서운. 그럼 누가 가겠어요? 가는 사람들은 예전에 아버지나 엄마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던 사람들 가요. 아니면 본인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는데 뭐 공부를 해서 유엔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하고 이제 해외에 나가는데 유엔의 공지를 보고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유엔 직원들의 가반수는 팔레스타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유엔 직원 아니에요. 그래도 유엔 적혀 있는데 그걸 포크가 그건 입이 넘어가서 그 사회는 이제 유엔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그런 거 없고 그냥 팔레스타인 배경이 있으면 유엔이든 나발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을 취급하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을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이 IDF는 나름 좀 약간 신경 쓰거든요. 진짜로 안 죽이겠다고 그 민간인 나름 신경 쓰는데 근데 이스라엘 국방부도 우리 국방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방부 안에는 좀 국방부로부터 자치권을 얻고 있는 그 부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97대 부대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네츠아 예후다이라는 부대인데요. 이 부대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래서 한 2달 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타냐후는 뭐라고 했거든요. 그 미국한테 동맹국끼리 어떻게 이렇게 제재를 때리냐. 자, 그럼 왜 제재를 때리냐면 이제 너무나 극우파 애들이 군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군대에 좀 약간 끌어당길 수 있게끔 특별한 부대를 만들고 거기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거든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놨다. 참. 넷사 야후다가 했다는 말이 아닌데 이러한 어허. 군대의 말을 안 듣는 부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자발적인 행동들이 좀 약간 벌어지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건 책임을 져야죠. 이스라엘 전쟁 내각에서 어느 정도 묵인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시켰어요. 걔네들이 자꾸 돌발 행동을 하네요. 자기네 군대잖아요.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정당화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편드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난민촌 공격했을 때 아주 치명적, 비극적 실수였다 표현했잖아요. 민간인 피해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극적 실수라는 말 자체 저희가 oops, my mistake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화를 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히 본인들이 정말 실수했고, 우리가 왜 그 얘기 하잖아요. 한 번 하면 실수지만 두 번 이상 반복되면 뭐다? 어리석은 거거나 또는 의도가 있는 거거나. 의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 공격 과정에서 미군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을 향해서 물어보니까 미국이 그건 이스라엘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저는 미국이 참 궁색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자 봐, 지난번에 난민촌 공격했지, 이번엔 유엔 학교 공격했어, 이래도 레드라인을 안 넘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레드라인을 아직 안 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레드라인은 라파에 대해서 대규모 지삭 작전을 했을 때를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들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야 라고 미국이 여전히 두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아마 두려운 것 같아요. 전면전이 되거나 더 커지면 두려워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미국이 분쟁 확대를 말리는 분위기기도 하고, 미국 지금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미국이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대선 때는 많이들 안 지킬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젊은이들 때문에 지금 내 학교들도 지금 난리 났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의 이제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서 민간인들을 주고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 모습으로 그 라인의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음표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좀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지.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넷사 야후다이라는 그 부대의 이제 경제 제재를, 그리고 또 미국에 들어오면 체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액션들을 취하니까 미국이 나도 아직도 뭐 인류 보편성을 제가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지 미국이 무기 안 보내주면 끝이에요. 결국 미국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플러스 지금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빨리 관계 정상화를 하고 이란을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란하고 이란의 말을 듣는 무장 단체들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히니까 미국 그 중동에서 그분들의 좀 약간 입김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나 너무 힘든데 빨리 니네들이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든가 아니면 내가 가서 좀 약간 이란이랑 친해질 거야. 그래서 미국이 급해졌어요, 지금. 미국이 급해졌다. 자, EU 얘기도 좀 해보면, EU도 지금 가자지구 때문에 임시 협의체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EU 이스라엘 협력 협정에서 근거한 건데, 이 협정 근거로 이스라엘을 좀 압박할 수 있다, EU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뭐 특별히 압박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나마 미국하고 달리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촌이라든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그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 측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국가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또 유럽하고 이스라엘은 2000년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하자라는 협정을 했는데 그 2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양자 간 협력은 인권 존중, 민주적 원칙에 기초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연합 측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 2조에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난주에 EU 27개 회원국들의 외교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불러들여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네. 이스라엘이 네 그래요 같이 회의해봐요라고 응해서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스라엘이. 근데 모르죠. 왜냐면 그 야당 측의 목소리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왜냐면 야당이라는 거는 압도적으로 야당 아니고 네. 아슬아슬하게 야당이 된 거예요. 예. 그분들도 무시할 만한 세력들 아닌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측에 있는 라피드 정 총리는 또 아랍 지도자들이랑 만났거든요. 그 국내에 있는 아랍 지도자들. 네. 그분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그분들도 이제 계산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신의 한 수가 들어왔어요. 뭐죠? 중국이요? 네, 하마스하고 알파티 그 소안 지구에 있는 그 예. 팔레스타인 집권당 그분들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아, 중국이요? 예, 니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팔레스타인 잘 될 건데 둘이 좀 사이가 나쁘거든요. 예. 하나는 가자 지구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는 소안 지구를 다스리고 예.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냅두면 예. 이란이 중국인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 빨리 본인이 이걸 해결해야 정리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되는데.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요걸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백악관이 예.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3단계 휴전안을 우리가 하마스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6주간 휴전을 하면서 일단 여성이라든지 이런 노인들 인질을 다수 석방을 하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6주 동안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단계로 넘어가서 네. 생존 인질 전원을 석방을 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또 이스라엘군 전원을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3단계는 대대적으로 이제 가자 지구 재건을 시작하고 동시에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송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 3단계 휴전안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마스 측에 넘겼는데 하마스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네타냐후가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건넸던 제안안에서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마스 괴멸할 때까지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느냐. 하마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구 휴전을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3명의 극우 장관들이 너 이거 사인만 해봐. 우리 연정 탈퇴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네타냐후는 총리에서 끌어내려짐과 동시에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3개의 재판 플러스 이번 전쟁 과정에서 본인이 저질렀던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사법적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그래서 네타냐후는 절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네타냐후의 정치 권력도 끝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우리 연말까지 전쟁 끌고 갈 거야라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 딴 거 아니에요. 11월에 트럼프 돌아오면은 트럼프랑 나랑은 사이 좋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정치적 부활을 꿈꿀 수 있어. 트럼프만 들어오면. 야. 이래서 12월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은 화가 나가지고 네타냐후 개인적인 어떤 정치 권력을 향한 욕망 때문에 전쟁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놀랍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얼마나 죽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 앞으로 어떤 양상 흘러갈지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아니 이미 그 이스라엘 언론에서 그 네. 우파 언론에서 미국을 엄청 까요. 네.
우리는 애초부터 미국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네. 시가전을 했었어야 됐는데 처음부터 시가전 했었어요.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좀 약간 엄청 기다리고 네. 그 사이에 하마스 애들이 다 도망쳤는데 네. 우리는 미국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 말 안 들었으면 사람이 덜 죽이고 네. 하마스를 더 빠르게 그렇지, 개멸할 수가 끝났을 건데. 있었는데 우린 괜히 미국 말을 들었다. 근데 미국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무기를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지들 무기가 무기가 없잖아. 없는데. 미국의 한 7-80% 미국에서 와요. 예. 영국에서 한 10% 정도고 네. 나머지는 이제 등등등인데 하여튼 좀 물음표예요. 지금 경제도 그렇게 잘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그 지표들은 공식적인 지표들에는 올라가는 날 보이긴 건데 그건 이제 전쟁 때문에 지원금이 들어가서 그렇죠. 무기를 사니까 예. 그런 거지.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애들이 지금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전쟁에 빨리 짧게 끝나요. 끝났잖아요. 이때까지. 예, 항상 그래서. 전쟁을 좀 잘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전쟁이 빠르게 끝났어요. 휴전을 한다든가. 근데 이번에는 전쟁이 지금 1년으로 달려가고 있고 네. 더군다나 그 내각에 있는 그 극우파 장관들 중에서 아타마르 벤기를 얼마 전에 북방에 가가지고 전쟁 끝나다니 이제는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야 돼. 레바논 기다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제 헤즈볼라 이란 전쟁을 준비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고. 헤즈볼라랑 다시 한 번 더 붙어보자 이런 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정리가 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좀 다시 좀 해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하고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 일시적으로 지금 차단, 특히 불법 입국자 차단하기로 했다는데 요 얘기 좀 해보죠. 대선 때문에 이런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앞서서 관세도 그렇고 네.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트럼프한테 밀리니까 진다는 조사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트럼프가 선점했던 의제들을 지금 뒤늦게 쫓아가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명성이 없는 거예요. 바이든이 뭔가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때렸다가 또 막 이스라엘 측에서 반발하니까 살짝 또 물러섰다가 예.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선을 대선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유권자들한테 특히나 바이든 지지하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한테도 바이든 이상해. 네. 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고 오히려 자꾸 트럼프 공약을 따라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잘했나? 아니요, 정말 그 선거 전문가들은 예.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또 반격하겠죠. 내 거 왜 따라하나 이렇게 할까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할까요? 오히려 네. 트럼프도 넘어서서 네. 멕시코 국경에서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이랑 관련된 몇 달 전에는 문제가 더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왜 바이든 아무것도 못하냐고 하고 바이든이 이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민자들을 막느냐고 했고 오히려 너무 간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텍사스 주지사가 나섰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나라냐? 개나 서너 들어오고 니네들이 그럼 안 막을 거라면 내가 막을 거야. 텍사스 주지사는 공화당 쪽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딱 멕시코 국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은 야 너네 조심하라 눈 깔아. 너 무슨 주제 텍사스 주지사인데 나 대통령이야. 근데 텍사스 주지사는 미안하지만 여기는 연방 국가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나의 개인 공권력을 써가지고 국경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제 헌법위로 이제 연결됐다가 텍사스 주지사가 이긴 분위기가 됐어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대세를 좀 잡고 가야 돼요. 지켜봐야 되겠네. 예. 그 텍사스 주지사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러고 니들 한번 당해봐 이러고는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다 버스에 실어가지고 뉴욕주 뉴욕은 예, 민주당 주지사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계속 실어 나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뉴욕 시민들도 잠깐만 이거 우리 못 살겠는데? 라고 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그래서 해서 차단한 것이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성추문 입막음 사건, 그것도 다뤘는데요. 조지아주가 이제 경합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합주인데,
유권자의 절반이 이 유죄 판결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선에 큰 영향을 안 줄걸요? 상관없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유권자의 절반 정도, 뭐 한 52% 정도가 네. 이 무당층 중에서 유죄 판결에 뭐 동의한다. 하지만 42%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투표 의향에 변화가 발생할 것 같으냐?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 변화 없다. 변화가 없을 더 것. 지지할 거야. 23%. 그래, 난 지지를 거두겠어. 22%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조사에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대선이 치러지면 누구 선택하겠냐? 중요하잖아요. 예. 트럼프 49, 바이든 44. 아휴. 트럼프 이 경합주에서. 예. 트럼프 조지아에서. 승. 예, 이러다가 가면 트럼프는 교도소에서 나라를 관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라를 관리 못한다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법이 그래요. 그렇죠. 지금 봐도 교도소에서 네. 나라를 관리 그럴 가능성도 그래서 있겠네요. 미국이 지금 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이 지금 말씀대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바이든 대통령 아들 재판 결과도 네. 이제 다음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자, 지금 바이든은 첫째 아들인 보 바이든은 네. 너무나 정치적 후계자를 키우고 싶었고 그 모범생이던 보는 질병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문제아이던 그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와 우크라이나랑도 뭘 예. 저질렀고 아버지랑 짝짝꿍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비자금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아들인데 네. 이 아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2018년 10월에 총기를 구입을 한 사건으로 인해서 3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총기 상에게 거짓말을 했고 두 번째 총기 구매 서류에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불법적으로 총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딱 뭐라고 그랬냐면 법 위에 누구도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필. 근데 아들이 2주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 네 아들도 법 위에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그 말이 헌터 바이든의 족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법 리스크 앞으로는 11월 있을 미 대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알파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제일 잘 알잖아요. 저희는 뭐 미국 사람입니까? 뭐. 제 보기에는 이 미국 대선이 역대급 대선이에요. 이번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밑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번 저 이상한 일이라 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네. 일을 얘기하는데 네. 저는 만약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양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상만 보면 트럼프의 트럼프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복귀입니다. 예.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아하. 이상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미국은 역대급이다. 우리가 이제껏 겪지 못한 그런 대선을 한번 볼 것이다. 근데 트럼프의 그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뭐라고 하는 거야 했는데 지금 약간 트럼프 이 말이 있어요. 네. 이건 마지막에 민주주의적인 투표다. 오, 말이 많네. 예. 충분히. 무서운 네.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짚어보시죠. 인도로 좀 가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입니다. 인도 총리가 총선 승리를 하긴 했지만 3년인 성공했지만 압도적 승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의 정당이 예. 그 전에는 303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543석 중에서 총. 예. 과반을 훌쩍 넘겨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40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권 연합이라고 하는 당도, 그러니까 연합이 그러니까 240석 플러스 53석 해가지고 293 과반 겨우 넘겼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제1야당 인도 국민회의를 비롯해서 야권 연합이 232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건 야권의 승리다. 야권 이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여당 단독 정부는 안 됐어요. 연립 정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립에 그 군소 정당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모디 총리가
이 사람들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연립 예, 깨지면은 깨지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사실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그래 알았어, 니들 일단 3년임 시작해. 우리가 야권 연합이 계속해서 그 연립 정부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 흔들어낼 거야. 엄청 야, 너 이쪽으로 오면 우린 장관 자리 줄게. 왜냐면 한국은 내각제가 없네. 전 내각제인 나라에서 봤거든요. 예. 내각제인 나라에서는 난리도 아니겠네요. 정치인들은 진짜 한국 정치 시스템 좀 감사할 줄 알았어요. 예. 더 야비하고 더 사기꾼 같고 그 내각에서 진짜 그 자리 하나는 표 하나예요. 예, 너 우리 그렇죠. 정당으로 오면 우리 너를 장관으로 만들어줄 만들어줄게. 테니까. 예.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변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변이요. 예. 왜냐하면은 인도는 인구의 80%가 힌두교도들이에요. 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지난 10년간 힌두교 지지 세력,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라고 해서 상당히 좀 극우적인 지지 세력에 힘입어서 본인의 권력을 강하게 휘둘렀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400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예상을 했었어요. 네.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와장창 깨졌잖아요. 결국은 경제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경제. 네. 자, 인도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경제대국 5위로 올라섰어요. 맞아요. 모디 총리는 봐라. 내가 2047년까지 우리 진짜 더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근데 왜 내 삶은 안 달라졌어? 왜 나는 여전히 살기 힘들지? 못 산다 우리는 아직. 실질적으로 경제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위 1%가 국가 전체 자산의 40.1%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가. 야. 근데 이게 영국 식민 시절보다 훨씬 경제 불평등이 심각해진 커졌고, 거라는 거죠. 예.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20%에 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청년 실업률 20%가 무슬림 2억 명이라든지 다른 소수 종교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힌두교 힌두교도. 숫자가 많으니까 힌두교도. 당연히 그들의 실업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 싫다는 거죠. 이거 뭐 이러면 사실은 경제가 안 되는데 선거 경제 이긴다는데 플러스 종교 두 종교도 가지 아파요.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마니푸르에서는 그 기독교 지환이거든요. 그쪽 네. 동네는 인도의 동쪽에 가시면 거기는 주들이 80%, 90% 기독교 신자예요. 네. 근데 그쪽 지역에서 지금 중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정부는 좀 힌두교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거기 진짜 하얗고가 됐고 그리고 서쪽에 가시면 거기서도 이제 시크기요 있어요. 그 남자들이 모자를 쓰는 거 예, 있잖아요. 예. 딴딴딴딴딴딴 그 가수 아시죠? 예, 예. 그거는 대표적인 시크기요 시크기요, 가수인데 예. 그쪽 동네에서도 지금 시크기요 사람들 상대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 북방에서도 무슬림들 상대로 문제들이 있고 있는데 이 종교 갈등 때문에 국민이 좀 약간 지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선배님이 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 건 맞는데 네. 그 성장이 좀 약간 기업 위주로 됐고 근데 인도는 기업 위주 나라 아니고 그러니까 농업 위주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남부에 가시면 공산당도 거기서 압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농부들이 이번에 와서 너무 많이 좀 약간 그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힌두교 농부들이 나와서 우린 그럼 너를 지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BGP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그 투표율이 그 농업지대에서 엄청 떨어졌어요. 아, 농업지대에서.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리인데 원래 인도에는 비리가 있었는데 비리가 부패. 예, 부패가 있었는데 튀르키예도 만만치 않죠.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근데 웬만큼 나라 있긴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번에는 너무나 눈에 손가락을 빠뜨리듯이 비리를 했던 거 뭐냐면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구자라 출신이에요. 네. 근데 본인 정권 때는 구자라 출신 기업들이 뭐 물론 그때도 사람이 나름 부자였는데 엄청 대폭 지원을 했어요. 그 국가랑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 기업들한테 줬는데 그 기업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든가 이렇게 그 상상 초월의 비리 일들을 부패. 저질렀기 때문에 경제가 좀 약간 이렇게 한번 뒤집힌 적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한 거예요. 아, 이게 주가 조작은 정말 나쁜 짓이죠. 그걸 했으니 당연히 주가 조작이요? 예전에는 구자라트주에서 그 모디 총리가 본인도 어쨌든 의원으로 당선이 돼야 되니까 50만 표 이상의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면 이번에는 15만 표를 확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인도가 원래 좀 불편하잖아요. 접경 지역도 있고.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디 총리 일단 축하합니까? 예, 첫날 축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인도와 중국 국경에 최신의 전투기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이
이제 모디 총리 축하한다라고 하니까 모디 네. 총리가 고마워 이러면서 답을 했단 말이죠. 중국이 네가 감히 대만한테 답을 해? 아, 답을 했다고? 예. 우리 그 대만에는 총통이라는 직책이 없어. 대만은 중국이야. 근데 왜 네가 답을 해? 이러고 다시 으르렁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문재인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